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유재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제가 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제가 일본 학계에 계신 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주제 중에 이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특히나 더 관심 많았던 주제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한 내용이 나름 뭐 좀 난해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것을 원문 그대로 좀 공개를 해드리는 것이 여러 또 독자님들이나 보는 분들이 좀 소양을 그래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본이 바라보는, 또 일본이 궁금해하는, 또 일본에 우리가 혹시나 또 더 어떤 법리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현지에 있는 일본에 계신 어떤 기업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대사관에 파견 온 여러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공무원분들, 그리고 일본 각지에서 뭐 법학, 경제학, 법사회학, 기타 등등 이제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께 도움이 나름 됐던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권해드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잇따르는 영상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아마 분야는 노동 분야랑 산재 분야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산업 안전과 관련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제가 뭐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률이 들어오면서 노동법의 영역이 굉장히 좀 많이 변화했습니다. 중대재해라는 것을 예전에 용어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전보건, 체제의 구축 및 시행, 뭐 이런 것들, 운영,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도급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을 그런 체제를 구축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지시한 사업주, 특히나 이제 법인 외 개인의 경우에는 처벌이 면벌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원청의 사업주 내지는 실경영주를 직접 규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사망 만인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사망 만인율에 있어서 외국 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4배나 높았고요. 그리고 다른 선진 제국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고로 인한 재해율 또한 우리나라가 3배 이상 높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규제를 통한 어떤 전체적인 후생의 증가, 그러니까 예전에 파레토, 경제학에서의 파레토 최적이 아니라 칼도익스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서 뭐 검토해 볼 수 있다. 뭐 칼도익스라는 이런 기준에 따르면 조세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독점을 규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범죄를 단속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기존의 파레토 최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회적인 어떤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가 나오는 것을 규제를 단단히 하면 결국은 전체 후성이 증가하지 않느냐, 그런 사회 안전적인 그런 마인드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처벌법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 법률은 노동법이 아닙니다. 예. 법무부 소관 법률이 맞고요. 그리고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지만 처벌과 예방의 내용은 처벌 외에 예방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영역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실로 인한 내지는 부주의로 인한 아니면 업무 태만 및 미숙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에 대한 어떤 고의범과 유사해. 그러니까 경총에서 보고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하고 법인의 벌금형을 50억 미만으로 50억 이하로 하게 되는 거는 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내지는 자살 방조 이런 범죄와 동급으로 형사처벌이 굉장히 강화된 거 아닐까.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현장 소장 내지는 직접 그 공사를 담당한 사업주 정도가 많이 해당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 실경영자 사업주 이런 사람의 경우에도 이 적용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정 배경은 이번 이 사고가 세월호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청해진 해운, 기타 이 배가 원래 어떤 일본에서 이제 운용되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개조가 되었던 선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주가 어떤 노선에 있어서 내지는 선박 안전 및 기타 어떤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한 모습을 드러냈고, 예, 불의의 사고로 수백 명의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구의역 사망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인 1조로 어떤 그 작업에 보수 작업이나 그 영선 작업을 하지 않고 결국 혼자 아마 미숙한 업무에 이제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가 가서 업무를 하다가 전차가 들어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끼임 사고로 돌아가셨던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이제 삼성 거제 조선소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물론 뭐 날씨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었지만 이 사고로 인해서 또 여러 명이 이 크레인 붕괴 사건입니다. 제가 이거 그 업무상 질병, 그렇죠. 이것의 업무상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크레인이 떨어지면서 주위에 있던 사람이 정신적인 멘탈 헬스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충격으로 산재를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질판위 위원 하면서 이 사건 경험했던 느낌에 따르면 내용에 따르면 이때 그분들이 썼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 바로 1m, 2m 앞에서 대형 그런 재난 사고가 일어났는데 마치 그 1, 2초 만에 그것이 붕괴되면서 사람이 케첩처럼 터진다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느꼈을 그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났고 이거랑 제가 기억하는 비견되는 사고는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기관사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기관차 예전에 그 스크린 도어가 없을 때는 좀 뛰어내리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사고가 되면 차량은 그 열차역에 멈추지 않고 종점까지 그냥 내달린답니다. 그러면 종점에 와서 그 현장을 보고 이렇게 망가진 시체나 기타 어떤 그런 잔해들을 그 기관사나 여러 사람들이 떼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한 분이 굉장히 그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라는 것은 사회에 충격을 주는 것도 굉장히 많다. 실제로 이 세월호 사건도 우리 사회에 충격을 많이 줬고 변화를 많이 줬죠. 그리고 중대 시민재해 내지는 산업재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산업 제품의 어떤 생산이나 이런 제조 과정이 아니지만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어떤 시민재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도 굉장히 재정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나 우리나라 그 재정 당시에 그 전에 실형 선고 비율이나 그 관련자 중에 실경영자 대표자가 처벌되는 율은 거의 1% 미만, 또 실제로 수사받는 율도 굉장히 낮았던 것이 있습니다.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떨어짐, 끼임, 기타 부딪힘, 깔림, 폭발, 낙하사고, 그 밖의 형태. 근데 제일 많은 것이 건설업이었고요.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산재보험 요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실제로 위험한 여지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이것은 그냥 어떤 공상 처리다, 사적인 보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보상을 현금 내지는 다른 위로금 형태로 주고 산재는 은폐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제조업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예, 제조업 많고 저 같은 변호사 업종의 사무직종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던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제정돼서 시행하기 직전에 2022년에 시행 직전에 바로 광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느 대기업, 현대계열사 HDC라는 현대 대기업의 아파트가 일부 굉장히 붕괴된 케이스가 있죠. 지금 아마 다 허물고 새로 짓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를 실제로 보면 그 당시에 어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도 역시나 우리나라는 대형 인재사고가 계속 빈발했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정에 실제로 한번 참여를 했는데 전직 대법관도 지내신 분이 재판장 하셨고 여러분들이 논의한 결과 실제로 실형과 어떤 수억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 그런 법정을 실제로 한번 이렇게 열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비교 입법 예인데요. 영국의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알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기업살인 치사법이라고 하는 기업살인법, 기업치사법의 어떤 처벌 규정을 실제로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동안에 한 10년여의 어떤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걸 통해서 영국이나 캐나다 이쪽은 굉장히
나름의 어떤 규제적인 어떤 효과를 얻었다고 만족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독일, 일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부재하고요. 없고 그리고 이 경우에도 다른 방식으로 예방체계의 어떤 강화나 예방 준수의 어떤 미행에 대한 어떤 과태료나 행정지도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만인율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퍼센테이지로 할 것이 아니라 결국 10,000명당 사망하는 게 몇 퍼센트냐. 그래서 영국은 0.08, 뭐 3만 달러로 추정하는 우리 수치로 2002년도의 계산을 따르면 어떤 0.07,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0.4, 꽤 높은 편이죠.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0.4 이 정도가 되고 미국도 0.4.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이상이었습니다. 0.6 상당이었고 지금 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0.5 내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같이 효과적으로 떨어지거나 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특히나 만인율 말고 재해율이라고 있습니다. 재해율도 실제로 보면은 0.6% 정도까지 우리나라 아직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외국의 입법례는 영국에는 있고 프랑스에도 도입을 하려다가 결국은 이제 프랑스는 도입을 하지 않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제가 와서 보니 노동 혹생성이 하는 어떤 산업안전 그리고 노동안전의 위생, 노동안전에 대한 기준, 노동위생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뭐 이런 지금 처벌법으로 아마 규제하는 입법은 택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근데 영국의 경우에도 그 법인에 대해서 그 벌금을 굉장히 좀 세게 해서 결국 그런 어떤 응벌을 형태를 하는 거지, 경영주 개인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법이 가장 좀 많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선진화랄까 내지는 좀 많이 정도에 있어서, 좀 센 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유기업원이라는 건 예전에 경영단체 쪽에서 이제 만든 어떤 쪽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을 이제 찍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영국의 기업살인법이나 이제 기업과실치사법의 경우보다 더욱 처벌 규정이 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최근의 기사인데요. 예, 이것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대표자가 이제 아마 직접 아마 업무에 투입이 됐고 그렇다 본다면 하청의 대표자이기는 하고 그렇다면 원청의 어떤 대표자 내지는 뭐 이런 분들이 좀 어떤 형사처벌 중대재해처벌법에 책임을 지느냐 이 논란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형사처벌 규정이다 보니 법무부 내지는 그 노동부의 특별사법경찰관님들께서 수사를 하고요.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서 기소까지 갑니다. 근데 그 지난주에 국무회의를 요새 생중계하더라고요. 그 내용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소 처리 기간 평균이 2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재판으로 만약 간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 굉장히 좀 더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예,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죠. 사건은 이미 작년에 이제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있었고, 굉장히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에서 앞서가는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가 이제 폭발 사고가 이러면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고, 무려 2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30분 이상, 이제 30명 가까이 이제 다치신 건데, 이 사건에서 결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그 국무회의 내용 보니까 대형 어떤 교통사고나 대형 어떤 과실사고 이런 것들 보면 이거보다는 더 세지 않느냐 대통령이 물어봤고 아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경합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장 형량이 높은 거에 이제 경합 가중을 해서 20년을 검찰이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이 아마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 재판은 결과 안 났습니다. 예, 영국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 나온 그 케이스고요. 영국, 캐나다, 아마 호주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영국의 경우에 기업살인법이고 기업 과실치사 기업살인.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살인에 근접하는 어떤 미필적인 고의라든가 아니면 굉장한 중과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 법인 차원의 벌금을 굉장히 가중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건 실제로 보면은 87년에 고위 관리자들 다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이제 제정됐던 게 2007년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15년 만에 이제 뭐 제정이 됐죠. 2017년 그 전후로 해서 노회찬 의원 또 뭐 아마 그때 정의당의 어떤 의원들 이렇게 해서 제가 국회 퇴직할 때 전후로 그때 법적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뭐 예방적 관적 도입 확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중대처벌법을 뭐 좋다고 내지는 뭐 이것만 이해해 주려고 내지는 뭐 우리 국가 한국의 어떤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이런 얘기보다도 실제로 보면은 예방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좀 모호한 규정 때문에 좀 논란이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봐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의 어떤 체계의 구축이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적절한 조치가 무엇이냐, 그리고 뭐 필요한 준수, 뭐 의무, 뭐 이런 표현들이 결국은 좀 모호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나오는 어떤 형벌의 수준은 실형 내지는 수억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실리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뭐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나오면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사망자 한 명 이상 나오면 우리나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다 처벌이 규정이 되는 거고 뭐 처벌의 면벌이 되는 영역이 과연 있을까 정도로 막 검찰에서도 불기소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오죽하면 그냥 재판을 약간 면피 기소라고 하죠. 재판을 넘겨서 당신이 뭐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면 받는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또 하는 것이고 그리고 6개월 이상 치료인 2명 이상. 제가 근데 이 경우를 뭐 두성산업의 그 중독 사고는 이게 적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아마 1, 2번이 가장 적용이 많이 되고 그 외에는 뭐 예, 그렇습니다. 산안법에도 실제로 중대재해 규정이 있고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거는 2018년도에 김용균 씨 사망 사건 이후에 산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결국은 업무 집행 결정, 업무 결정자 그리고 작업 지시 관리자 그리고 총괄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데 막상 중대재해처벌법 딱 들어오니까 법이 이제 양쪽으로 뜨는 거죠. 그러면 산안법도 적용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나 현장 소장 같은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고 산안법의 여러 위반도 적용되는 그런 경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형사상의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사 세 개가 다 적용되는 거를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는 결국은 그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되고 사업주 경영 책임자는 굉장히 좀 넓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사업주라는 게 가장 나를 직접 지시하는 사업주 내지는 그 상위 원청 사업주까지도 포함하고 경영 책임자는 말 그대로 그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사람들인데 그 경우에는 이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심지어 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름 휴가철에 뭐 여의도 물놀이 공원에 갔다 그러면은 거기 구청장이나 서울시장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예, 아니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법 체계로 본다면 네, 그래서 종사자의 해석은 근로자보다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 실습생의 경우 그리고 일용직 하는 경우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영 책임자는 이분들이 이제 책임을 지고 이분들이 형사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노동법적으로는 이거를 분석하거나 분설할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 노동법적으로 어떤 의무를 준수하고 어떤 책임을 져서 근로자들을 안전하거나 위생적으로 보호할 것, 보건적으로 그런 헬스를 관리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당신 이거 체계 구축해야 되는데, 미흡했어, 안 했어, 적정한 조치를 안 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기소가 되고, 그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조항, 또, 법인도 또 양벌 기준으로 따로 처벌받고, 그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하면 무지막지한 이제 배상 책임. 아마 아리셀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그 리딩 케이스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뭐 지금 시작 단계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미 이거는 산안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균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도급을 주거나 위험한 일을 이제 외주를 주죠. 우리가 흔히 이제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를 닦고 건물을 어떤데 해서 안내를 하는 것 외에
밖에 외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기 설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그 경우에는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른바 하청과 재하청의 구조인데 이런 경우에서도 결국은 도급인이 원청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걸 명시해 놨습니다. 이건 산안법에도 그대로 산안법이나 산업안전기본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적용 범위가 있고 현재 50인 미만, 5인 이상도 다 적용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공사 액수 50억 여지 그 제한 여지를 뭐 불문하고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왜 이걸 분설을 하게 됐냐면요. 법에 사업주와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라고 되어 있고 바로 밑에 이것의 위반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법을 뭐 해석하기에 나름이지만 이런 것들을 나열하였으니 너희들은 이걸 지켜라라고 하는 예방적 법률이야라고는 하지만 지난주에 국무회의에서 논쟁이 벌어졌듯이 처벌법이지 이게 무슨 예방법이야. 왜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열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력 배치나 점검 이런 거는 그나마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따 실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하지만 나머지 뭐 적절한 조치라든가 뭐 경영 방침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조직 설치 이것도 가능하고 예산 편성 집행도 가능. 뭐 필요한 조치 그리고 지원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든가 그리고 뭐 절차를 마련해야 되고 매뉴얼을 마련해서 조치 여부를 계속 반기 분기에 따라서 점검하도록 돼 있고 기타 이런 이행 여부 이게 제일 어렵죠. 이거 외에도 노동부에서 수시로 나오는 뭐 여름철 또 폭서기에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된다. 또 무슨 작업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내용들, 특히나 뭐 유독가스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추락사고나 붕괴사고, 특히 요새 뭐 가끔 나오는 싱크홀의 문제, 뭐 그런 문제도 계속 수시로 날아오기 때문에 이걸 그럼 다 지켜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의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의무를 위반하면 바로 형사처벌 조항이 바로 밑에 조문에 이제 6조 이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예사롭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생을 하게 되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이걸 위반하면 이미 처벌하는데 발생하게 되면 재발 수립. 결국은 한 두 번의 낙인 효과를 찍는 것 아닌가 그런 저는 법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그 외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수시적으로 주기적으로 시정을 명한 경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대통령이 어떤 빵 관련한, 베이커리 관련한 그런 대규모 기업 집단에 방문했죠. SPC라고 하는. 거기 가서 초과 근무의 문제, 그리고 2인 1조를 지키고 있느냐, 그리고 기계가 노후가 됐느냐, 뭐 이런 설비는 제대로 인터롭 기능이라고 뭐가 빨려 들어가거나 뭐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 멈추는 기능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지시를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뭐 밑에서는 더더군다나 프레셔가 세지겠죠. 그러면서 볼 때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고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의무상의 조치인데 바로 이게 산안법입니다. 산업안전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그 내용들 다 합치면 1100개가 넘습니다. 조문이. 그러면 그거를 다 지켜야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시스템적으로 지속적으로 누군가 주지시키거나 알려주거나 습득하지 않으면 갑자기 시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때 중대재해처벌법 그때 청문회나 이제 공론회 할 때도 갔었는데 조금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물론 그 1118조, 뭐 1100조, 1200조 되는 걸 다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 제조업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건설업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여러 서비스와 관련한 그런 의무사항이 각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뭐 한 100개만 준수하면 돼. 그렇지만 그거를 얼마나 숙련되게 이해하고 안전조치를 하느냐 말이죠. 저는 일본에 와서 깜짝 놀란 거는 그냥 길에서 어떤 여름철 모기 방제 작업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은 그 가스 같은 것들이 차면은 또 그런 것들 하수구 점검 작업 이런 것들 하고 우기에 비가 많이 쏟아지면 그런 것들이 이제 배수구나 이런 것들 정비하잖아요. 꼭 2인 1조로 하고 안전 요원들이 꼭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인력들이 투입되고 그것에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없으면 그냥 아까 같은 맨홀에서 질식사고가 났다. 혼자 들어가서 질식사고 했는데 원청의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받고 처벌받아라라고 하는 건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 급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도급 용역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런 의무들이 이게 다고요. 이게 뭐 변호사나 뭐 노무사나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이 뭐 다시금 확인을 한다고 해도 이 내용 이외에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나갈 수는 없거든요. 이 내용들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걸 적절하게 준수하지 못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한다. 그 형사처벌의 양은 1년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그 산안법에서 1년 이하 뭐 10억 원이 아니라 뭐 1억 원 이하 뭐 이런 정도로 내온 것을 1년 이상 10억 원 이상의 이하의 벌금, 그리고 법인의 양벌 규정은 50억 이하.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사업주가 1년인가 2년 징역 나오고 집행유예 나오고 그다음에 벌금액을 따로 1억씩 나왔던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게 이제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요 케이스에 중독 사건 경우에 6개월 이상 치료. 그러니까 굉장히 중증에 2명 이상 사고가 나게 되면 이런 내용인데 심지어 7년 이하가 고의범의 절도죄입니다. 절도죄가 이 정도의 그 7년 이하의 형벌이거든요. 1년 이상의 경우는 아까 같이 그런 자살방조라든가 그런 사람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좀 침해하는 아니면 뭐 그런 경우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실이나 이런 중과실의 범죄인데 형량은 좀 아직도 좀 높은 편 아닌가. 그거 외에 또 있다고 했죠. 처벌 규정 외에 바로 여기 있는 징벌적 배상, 그러니까 민사적인 책임에 있어서도 5배까지 배상해 주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미국식의 데미지스라고 하는데요. 이 징벌적 배상이 뭐 미국에서는 그렇죠. 이게 컵 같은 거는 뜨거운 거 조심하세요. 이런 거 꼭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100억이 나오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세탁기에 뭐 애완동물을 넣고 돌리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도 표시를 안 하면 그 난리가 나는 뭐 그런 예,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 그런 의무 규정 내지는 그런 것을 이제 기업에 과하고 있는데 그렇답니다. 미국에서는 누구나 글을 읽고 누구나 상식적인 그 커먼한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세세한 의무들을 뭐 예를 들어 세제 같은 걸 먹지 마세요를 꼭 붙여놔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처벌 규정이 아니라 징벌적 배상의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표시하거나 안내하거나 좀 준수하지 못하게 하게 되면 배상 책임.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그 차량에 있어서도 뒷자리에 누가 타고 있는지 뭐 이렇게 삐삐삐 울리는 기능을 이제 의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애완동물을 놓고 그냥 내려서 문 잠그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망도 일어나기도 하고 더운 여름에 그런 질식사고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제 마련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처벌 규정이 있고 이제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양벌 규정은 법인도 처벌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이나 캐나다 이런 곳에서는 법인이 양벌 규정으로 과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이제 이 법의 원래 시초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민죄에 있어서는 여기에도 한 명 이상 발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고 50억.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직 중대시민죄에 적용된 사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금 뭐 논란이 있었죠. 어디죠? 그 호남 지역에 무슨 공항에서 있었던 그 비행기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에 있어서 과연 그 비행기의 그런 원인이 만약에 그 비행기 시설의 구조물이나 그런 문제였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왜냐하면 산업재해는 그 해당 근로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뭐 기장이라든가, 그다음 승무원에 관련된 산업재해 내용이 있겠고, 시민재해는 우리가 불특정 다수의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에 시민들이 적용받는 규정이기 때문에, 과연 그 의무에 위반이 있는지, 이미 이거 누가 고발을 했다고는 하는 것 같아요. 수사하고 아마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좀 스피드를 낼 건데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우리나라 지금 이제 2년 됐습니다. 3년 됐습니다. 해보니까 수사는 이 최석장 사건이 제일 빨랐고요. 좀 공교로운 게 있어요. 이 최석장 사고가 난 다음에 그 서울시 한복판에 있는 그 뚝섬 옆에 그 시멘트 내지는 그 유일한 그런 시멘트 제조 공장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전하는 무슨 그런 결단이 났답니다. 이게 모 산업 대표께서 중대한 결단을 그때 하셨다고 뭐 하는 그런 약간 또 효과가 또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개월 이상 2명에 있는 독성 감염 사고 났던 두성 이것들이 이제 1호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동기 변호사 있는데 그분이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죠. 실제로 이게 위헌 여지가 좀 있다. 그러니까 처벌의 어떤 그런 강도에 비해서
좀 이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것이고, 그런 형평성의 문제, 다른 형사처벌 규정과 형평성, 그리고 법의 목적은 예방을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열거하는 내용과 그 처벌하는 내용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징역 1년 법정 구속 사례도 있었고, 이 오뉴 파트너스라고 하는 건설업 관련해서는 1년 6개월에 벌금 3천만 원, 집행유예형 나왔고, 최근에 이제 대표 구속 사건 있었죠. 예, 아리셀 사건입니다. 예. 서울변호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제 이거 보니까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이, 그러니까 표현이 좀 모호하다. 적절하게, 충실하게 준수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위임 규정이 크죠. 그러니까 사업주나 경영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의무 내지는 정부나 지자체가 말하는 어떤 세세한 경우에 따라 시의적절한 그런 의무들에 대해서 모두 준수해야 그것을 이제 법의 어떤 형벌 규정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과도하지 않느냐, 또 예측할 수 없거나 모호하지 않느냐, 이거는 실제로 변호사 단체에서 이렇게 논의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헌법 소원으로 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죠. 이제 건설이 가장 많고요. 그 외에는 어떤 제조 관련한 부분들이 많고, 최근에는 이제 조금 공교롭게 이분들이 이제 제빵에 관련한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그래서 몇 개와 관련한 사건들이 많고, 제가 입법조사관 할 때는 건설 관련해서는 산재 은폐가 문제가 많다 해서 그거를 형사처벌하자, 무조건 지체하거나 보고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과태료로 제재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청 조사 사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2022년인데 이것들이 다 실제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청이 조금 저는 아쉬운 게 과감하게 어떤 불기소되거나 혐의가 없다고 하는 거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일단은 그냥 기소 의견 내지는 검찰에 넘긴 다음에 최종 의견을 받아보는, 그래서 무혐의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적었고, 우리나라 대형 녹음에서 실제로 다 수행을 했었죠. 저도 사건 여러 건 수행했는데, 저는 심지어 제가 수행했던 거는 한 번도 자백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법이 조금은 아직도 제가 이 법에 관여해 본 사람으로서 좀 미숙하거나 좀 과잉된 제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근로자 사건을 대다수 하지만 실제로 제가 수행한 6건, 그 중에서 3건은 실질적으로 인발부에서 해보니 다 이건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1호, 2호, 3호 11건의 지금 판결까지 나왔는데 모든 사건이 자백을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나라에서 그것도 시적절하게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준수를 못했네요. 또 그런 체제 구축을 적시했어야 되는데 점검을 반기, 분기별로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라는 식으로. 그러면 변호사가 과연 법적으로 조력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물론 그렇겠죠. 이거를 세게 갈 경우에 괜히 당사자 대표자께서 구속되거나 실형이 나올 수 있지만, 근데 자백을 해도 실형이 나옵니다. 이거는 워낙 벌 규정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변호사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저로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누군가 계속 다퉈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행했던 사건들은 아직까지 재판까지는 선고는 안 났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는 계속 문제에 대해서 다퉜거든요. 이거 의무 준수하라고 했는데 했습니다. 이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야, 이거 좀 제대로 해. 똑바로 해봐. 좀 잘해. 이렇게 업무 지시하는 분 상사한테는 정말 너무 힘들죠. 우리가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했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니 이 사람들도 판단하기 좀 어려웠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실사례는 이따가 말씀드리죠. 이거 정리 싹 했습니다. 해보니까 처음에 선고 났던 사건, 이게 떨어진 건설업, 아까 오뉴 파트너스 그 사건이고, 이거는 이제 물체에 맞았던 케이스고, 그리고 맞았던 케이스는 당연히 있고, 끼임, 이것도 조금 특이한 게 이게 선반과 선반 내지는 자재와 자재 사이에 이렇게 끼게 돼서 크게 다치신 분이었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배임 사건, 끼임 사건, 떨어진 감전. 근데 조금 이거는 저희 한국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니까, 끼임, 떨어짐, 그리고 맞음, 이거는 굉장히 이게
그 후진적인 그 안전사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사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중학교 때 안전사고라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야, 안전을 잘못해서 안전사고인 거야. 그러면 안전부주의 사고라고 해야지 왜 안전사고입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좀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가장 기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고인데 이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전사고도 있네요. 예. 전기에 대해서죠.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전기에 우리나라 기술이 거의 세계 톱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활선공도 계십니다. 이게 전기가 살아서 지금 움직여요. 뭐 몇천 볼트, 뭐 몇백 볼트 이상. 그런데 그걸 만지면서 관리하면서 이 정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정전이 내도 복구하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거의 3대 독일, 일본, 우리나라는 전기에 있어서는 뭐 감전사고의 율도 적을 뿐더러 그런 복구율이나 이런 것도 꽤 많은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저는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선진 기업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이 중대재해법이 좀 운용이 됐으면, 그러니까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굳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재해 예방법 그리고 중대재해 방지법 이거를 좀 바꿔놓고 주무부 저도 법무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부로 끌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최근에 이 사건이 있었죠. 법인 벌금 20억 그리고 징역 2년의 실형 있었습니다. 요거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이제 보지는 않고 무죄가 됐는데 적용유예 케이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 이제 구성에 있어서 뭐 50억 미만 그렇잖아요. 건설업 50억 미만 이상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산업법 위반은 모두 유죄.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걸 확인은 했는데 제가 이 자료에는 못 넣었거든요. 이따가 보면 약간 일본식 비슷한 그런 용어들도 나오고 그런 뭐 팩토그램 그리고 그림 사파들이 나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구속요건 요게 가장 그래도 유일한 무죄 케이스이고 나머지 전부 실형이나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이건 뭐 변호사들이 이제 거의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앞에 있는 사건들 거의 열대 건은 다 자백했습니다. 그냥 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집유 내려줄 테니까 집유 내려주세요. 자백할게요.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근데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벌금 액수가 세지고 실형이 나오잖아요. 지금 실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자백한다고 무죄가 과연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렇게 법 체계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거 정부에서 만든 자료고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닌데 이렇게 다를 거면 이거 좀 왜 만든 거야? 대신에 중대재해 그냥 처벌하려고 만드신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죠. 예, 그래서 좀 여기 보면은 액수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아졌고 이 징역형에 있어서도 좀 세졌다 그렇습니다. 예, 창원지검에 있는 우리 뭐 검사님인데 이분이 뭐 이렇게 아마 감염 사건, 아까 두성 그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근로자 29명이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분은 한 몇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국소배기 장치라고 해서 여러분들 고깃집에 가면 뭐 해요? 덕트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 공기를 빼죠? 네, 그겁니다. 국소. 그러니까 한 국한된 장소에서 공기를 빼내는 예를 들어 여기에서 납땜질을 하거나 뭐 용접을 막 이렇게 국소적으로 하면 거기만 빼내야 되는 거죠. 흔히 이제 의학용어에서는 음압을 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압을 음을 하게 되면 이제 공기가 빨리 올라가서 빠지겠죠. 예전에 코로나 같은 감염증 환자 격리할 때 음압 병동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잖아요. 그 음압은 거기에 있는 공기들을 밖으로 빼. 아니면 거기다 공기를 불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전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거 노무사회에서 이제 강의하다가 자료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0년 이후로 개정이 됐고요. 2018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구이역 사건, 그리고 김용길 씨 사망 사건, 그 외에도 뭐 만인율이 뭐 그때 그 당시에 최고로 찍고 막 하다 보니까 이거는 위급하게 이제 만들었는데 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읽진 않고 한번 이런 내용들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에 녹아들어 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안전관리 체계라고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은 여기 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제가 뭡니까? 인적인 체제, 시스템이잖아요. 인적인 부분, 그리고 물적인 부분, 그리고 돈, 예산적인 부분. 이런 내용들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거는 뭐
거의 법 공부하는 사람이 봐도 이거는 뭐 이과 하신 분이 만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처럼 개미굴처럼 이렇게 쫙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규정의 작성, 산업 뭐 안전.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실제로 뭐 건설 이제 퇴직하고 뭐 주택관리사나 할까 뭐 아니면 뭐 건설관리사나 할까 뭐 건물관리사나 할까라고 빌딩 누구 관리해 줄까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이거 다 교육 배워야 돼요. 화재 교육도 배워야 되고 안전 교육도 배워야 되고 이런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옛날 이거 되게 중요한 조문 이건 34조 그렇지만 실제로 이거를 준수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요즘에는 이게 걸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어느 공공기관 가서 찍어온 자료예요. 공공기관에 그 벽에 딱 붙어 있더라고. 이거를 준수하라라고 이게 법령 요지를 게시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회사가 더 많았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 위험성 평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거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험을 뭐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하는 이 체제를 구축하라고 하는데 이거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제 법률 업무 한 20년 만에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것들을 하도록 이제 좀 상기시켜주는 어떤 효과는 좀 있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이 위험성 평가 적절히 실시했느냐, 그 이후에 점검을 했느냐, 그것도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상시에 하는 게 있고요. 상시. 분기, 반기별로 다 하는 게 있고, 수시로 또 해야 됩니다. 수시로. 왜? 갑자기 건설을 하다 보면 무슨 렉카처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를 끌어내요. 아니면은 중장비가 또 들어와서 아니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니면은 철골이 올라가면 철골공을 그 철골 상판에 올려야 되거든요. 철골이 뭐예요? H빔으로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는데 철골공이 고공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걸 너트로 조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기계들이 들어오면 수시 위험성 평가. 오늘 철골공이 15명이 들어오는데 저기 위에서 너무 뜨겁겠다. 아니면 저분들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면 밑에 안전망을 설치하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 됐다. 이거 보십시오. 이제 제가 일본에 와서 굉장히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슈퍼를 가든 뭐를 가든 요런 픽토그램이랑 맞는 표현이죠. 요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거의 운전면허 시험에 육박하도록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산안법 시행령, 산안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또 만화로 보는 최근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격스러운 얘기고, 그죠? 장갑스러운 얘기고, 그리고 그 전기하시는 분은 그런 감전을 방지하는 그런 두꺼운 이렇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안전조치랑 보건조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는 용접하면서 약간 쓰면서 그런 냄새만 생각하는데 조리흉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재로 많이 난 분들이 어떤 집단급식소에서 튀김이나 이런 조림 요리 같은 거 하신 분들은 그 조리흉에 굉장히 유증기나 이런 것에 폐암이나 기타 어떤 호흡기 질환을 겪는다. 그래서 산재 인정이 꽤 많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500명 이상의 승인이 나셨고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유명했던 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유해 물질 특정하기는 어렵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여성성 질환이나 백혈병 이런 걸 유발한다라고 해서 법도 개정이 돼.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진짜 어떤 세계적으로 선진적으로 배울 만해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이 있었는데 만화로 보는 것만 해도 거의 페이지가 엄청 많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모를 쓰라는 거, 걸개를 하라는 거, 이런 것들 절연장갑, 이제 방열복, 방지 마스크, 이런 발판. 우리나라의 이런 사다리는 일본은 어떤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사다리는 불법입니다. 원래는 A형 사다리라고 하는 이거 불법이고 이 자체가 불법이고 옆에 이렇게 보조가 나와 있어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2인이 해서도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때요? 누군가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다 이런 리프트라고 하나요? 호이스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써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쓰도록은 하는데 하여튼 원래는 법적으로는 사다리를 쓰라고 하는 규정도 없고 쓴 것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좀 가혹하게 묻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다 넘어가겠습니다. 유해한 북소 배기 장치에 대한 부분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환기 장치에 대한 부분, 장갑에 대한 부분 이런 그리고 특수 형태 근로자라서 택배 하시는 분들 요새 이거 들어가서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꺼내는 거는 꺼내시는데 넣을 때 이걸 해서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컨베이어가 쭉 들어가서 물건을 착착착착 싣게끔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에 단차에서 들어가서 쌓고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선진 제국과 마찬가지로 좀 변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배달 종사자 뭐 이분들 매번 넘어지고 다치시고 하시죠. 예, 그래서 신호위반 사고에 대해서도 보호해줘야 된다는 지금 입법론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그런 면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횡단보도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도 이 넘어가서 뭐 사고가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막 역주행을 하시기도 하고 신호위반은 또 더 많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근데 이제 보호해 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안 됩니다. 이 자체로 이제 어떤 과태료를 하게 되는데 은폐는 벌금이고 미보고 거짓보고는 과태료가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됐었고요. 발주자의 책임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도급에 관련한 내용들은 약간 법적인 부분이라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도급인이 그 하수급 사업장의 안전도 관리해 줘야 된다는 거. 아까 보니까 인천의 어느 곳에서 그 맨홀에 하청 근로자들이 안 한다는 걸 그냥 그 사장이 들어가서 막 하시다가 거기 빠지시거나 질식되셨죠. 그런 것도 원래는 도급인이 그 공기를 좀 빼내주거나 아니면 2인 이상이 하도록 도급 가액을 줬어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당을 뭐 100만 원만 줬다. 그런데 사람 가야 되지, 두세 사람이 설치해야 되지,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들 빼내거나 해야 되지라고 하면 그 수가가 안 맞는 거죠. 애초에 그런 것들이 이제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거 입법하면서 그 입법조사 내용에 적정임금 표에 따라서 안 한 것에 대해서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미국의 여러 주에 있고 독일에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지만 여러분들 건설회사 다니면 물가표라고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오늘의 뭐 식빵 하나, 오늘의 뭐 플라스틱 끈 얼마, 안전화 가격 얼마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왜 들어가 있을까 하지만 이것들을 사용해서 몇 명을 노임 수가도 다 있거든요. 미장공 뭐 일당 22만 원, 뭐 조적공 2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내용을 보면 이 정도 사람을 이렇게 썼을 때 적정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수임을 하려고 낙찰을 받으려고 저가로 막 덤핑을 하죠. 아, 나 이거 1억짜리 공사인데 나 5천만 원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것들을 불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되고 이것을 이제 가장 잘 준수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노동부죠. 예. 노동부에 가면 이런 게 층마다 잘 되어 있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 이거 대기업들이 지금 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명 이상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형사 판결 기준이 나중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에서 아마 중대한 어떤 판단 기준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고 얘기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산업안전관리의 체제와 구축 이 내용인데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관리 체제를 한다, 뭐 구축을 한다,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생소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사례인데요. 여기 보면은 관리 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라고 해서 현장이 어떻다, 안전 책임자가 누구다, 여기 보면은 안전관리자가 누구이고 어떤 업무를 맡는다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매뉴얼 아까 구축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체제의 구축, 뭐 매뉴얼을 하라라고 했는데 이 방침이나 매뉴얼을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이 나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붕괴 사고가 일어나는지 또 전도 사고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죠. 네. 이게 실사례입니다. 이거는 네. 이런 내용은 안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거 뭡니까? TBM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툴박스 미팅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 은근히 또 건설업에서 잘 지켜졌어요. 근데 흔히 그 일하시는 노가다라고 하시죠. 일본 말로는 토카다라고 하나. 근데 이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술 먹고 오시거나 늦게 나오시는 분이 있거나 몸이 안 좋은데도 자기가 일해보겠다고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아침에 거르는 효과가 있는 게 이겁니다. 뭐 체조한다고 하고 뭐 설명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침에 이렇게 되면 이분들 그냥 교통비만 줘서 싹 보내거든요. 왜? 이분들 놔두게 되면 사건, 사고 분명히 생길 여지가 큽니다. 그죠? 단순한 거라도. 작업기계 옆에서 작업하다가 부딪히기도 한다거나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는 하겠죠. 그러면 이 사건 때문에 작업 중지가 떨어지고 뭐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툴박스 미팅이라는 TBM이 우리나라에 이미 하고 있었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 계속 남기고 있다. 여기 보면 수시라고 써 있죠. 이게 말이 무서운 겁니다. 상시는 따로 있어요. 이게 실제로 수시를 했다는 겁니다. 평가 등급도 매기죠. 와, 이것도 굉장히 이제 짜게 매깁니다. 예, 이 정도로 우리나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건 나면 검찰법원 불려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뭐 여러 건 하면서 느꼈습니다. 아, 이거는 자칫하다가는 잘하고 있는 사람도 좀 너무 가혹한 형벌을 주지 않나. 저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 죄를 적게 저지르거나 조심한 사람한테 가혹한 형벌을 주면 그 사람은 형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 무서워하게 되죠. 이거는 좋은 효과가 아니라고 보고 또 너무나 이 자기가 행한 것이 고의적이고 나쁜데 형벌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벌을 무시하거나 이 규정들을 좀 멸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이 안 되도록 적정한 형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체제가 있고 각각의 또 안전관리 계획서가 또 있어요. 소규모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실사례입니다. 예,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집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추락하거나 넘어지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순회 점검 일지가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수요가 꽤 많아졌다고는 하죠. 예, 그래서 작업 중지에 대응입니다. 뭐, 이 사고가 나면, 특히 중대재해 나면은 그냥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작업 중지입니다. 거의 2개월 이상 이렇게 되고, 작업 중지. 제가 이거 해제도 해드렸거든요. 거의 뭐, 한 달 조금 지나서 했는데. 실제로 사례입니다, 이게. 예, 여기 다 있는데 여기가 푹 꺼지면서 푹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정말 왜냐면 이런 전도가 아니잖아요. 여기 비탈진대에다가 놨는데 하중이 한쪽으로 편쏠림이 생기면서 눌러앉은 거거든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그런 사고. 그리고 이런 사고들이 다 있고. 그래서 이런 크레인이 있으면 밑에 요 사각 발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제 후배가 했던 중대재해 사건이 발판도 났어요. 크레인도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싱크홀이 된 거예요. 그냥 밑에가 꺼진 거예요. 거기를 파보니까 뭐 한 2m 이상이 이게 비어 있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중대재해 사건이 났는데. 예,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분 작업 명령이 되기도 하고 안전진단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실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위반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처벌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하라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법이 옥상 옥이죠. 아까는 그런 것들을 준수해서 안전하게 하고 치사 사건이나 사망 사건이나 이런 것들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게 내용이었는데 사고가 한번 나면 재발된 방지 대책을 준수해야 되고 그에 따른 것들을 또 예방해야 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또 있습니다. 그걸 위반하면 또 중대재해처벌 또 적용되죠. 예.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건 2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첫 번째 온유 파트너, 제가 왜 실명을 얘기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오픈이 됐어요. 이분이 처음 하셔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예, 벌금 이제 3천만 원 나왔고, 이분 보세요. 파트너스라는 어떤 그 법인이 산업법 위반, 그리고 또 산업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벌금, 대표이사, 원청, 온유의 대표이사가 이제 이분은 자백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법 선임했어요. 그런데 요거 산업재해치사. 근데 이분은 왜 산업법 적용 안 되냐? 왜냐면 자기가 산업법을 준수하거나 그거를 이행해야 되는 의무 담당자는 아니거든요. 흔히 현장 소장님이나 아니면 또 여기 파트 부문장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여기 밑에 보면은 딱 돼 있잖아요. 산업법 위반 및 과실치사. 이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분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쪼개지면서 이 대표이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그리고 이런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부 직원들 아까 수시 위험성 평가 이런 안전관리자들은 벌금 이전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이 사람은 산업법 위반으로는 안 됐네. 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책임자가 산업법 위반의 어떤 준수 의무나 보고 의무를 안 했다. 그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하청의 경우에는 법인은 산업법 위반 이게 옛날 그대로입니다. 예, 요 내용만 있었습니다. 옛날에. 원청도 처벌 안 받는 규정이 있었지만 2018년도 이후로는 요게 적용이 됐고 하청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예, 요거를 좀 눈여겨보시면 예전에는 저렇게 하청만 규정됐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2호 사건 이제 방열팔 보수 작업 중 산업재해 사건 보수 작업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무겁겠죠. 하나당 1200kg짜리였는데 이제 연삭 작업을 하고 거기에 하슬이라고 하는 일본발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매끄럽게 뭐 이렇게 수배수배하게 다듬는 뭐 그런 작업이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다가 이분들이 이제 결국 거기에 깔리는 우리 동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업법 위반죄 이런 내용으로 처벌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실형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치사 이게 정식죄.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분 대표이사 분인데 산업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다 적용이 됐죠. 이거 아마 2심 가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산업법 위반을 직접 관여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를 자기가 직접 했다. 요거는 좀 의문이에요. 요거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 케이스 그죠? 예, 요거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굳이 이 원청의 대표이사를 처벌받는다 한다면 요 내용으로 처벌받는데 이거를 과연 다 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예, 법정 구속된 시정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회사도 저로 이렇게 아니 이 무거운 걸 말이야 이걸 그래 들어가지고 뭐 하라는데 예 이렇게 하다가 깔렸습니다. 예, 그랬던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것도 이제 건설업 케이스였고 요거는 근데 이제 예, 그래서 집행유예용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법원에서 진행을 했고 결국은 예, 이런데 이제 처벌을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각 지금 지역이 좀 다르죠. 지방 이거는 마산에서 했었고 여기에서는 일산에서 했었고 저는 일산에서 했던 이 판결이 가장 좀 논리적으로 그냥 리딩 케이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거 아시죠? 지금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계속 연달아 일어납니다. 여기에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상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푹 들어갔는데 다리만 덜렁덜렁 하고 이렇게 하여튼 되게 끔찍합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는 못해요. 혼자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2인 1조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행자와 옆에 보조자 내지는 도와주는 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빵 사망사고 이런 것도 보면 여기 덮개를 이것도 중요하다. 덮개 설치해야 된다 하고 그리고 멈춤 기능이 있는 것도 설치해야 돼요. 예, 이런 위험 기계에 있어서 멈춤 기능 그리고 2인 1조. 여기 써 있네요. 예, 혼합기 덮개 인터로 멈춤 기능 그다음에 2인 1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일본 와서 느낀 건데 일본이라면은 이런 정도는 그냥 다 지켰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걸 준수를 다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 빵 많이 나가야 된다 그런다 하면은 거의 뭐 밤샘 근무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냐? 저는 적용된다고 봅니다. 예, 기존에 어떻게 해서. 왜냐면 근데 제조업에 있어서는 조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제조업까지 내지는 나중에 서비스업까지 사무직까지 막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넓혀지면 아마 우리나라 공공기관장도 다 뭐 재판받으러 가야 되고 뭐 할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좀 약간 지금 태풍의 눈처럼 약간 비껴나가면 바람이 많이 불겠죠. 근데 그 안에가 좀 고요한 지금 케이스이긴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회사는 지금 노조법 관련해서도 조금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노동법에 아주 산실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사망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고민하는 게 청을 준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직접 가공 공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또 제조업에 있어서 위험의 외주화가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헌법률 심판도 되고 있고 기소됐던 아까 그 국소 배기 장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왜 이것들을 제가 좀 잘 아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뭐 다 처벌하고 그러니까 조금 약간 맥이 빠졌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좀 그래도 조금 이제 좀 그래도 법적으로 좀 다르게 해석되거나 뭐 그런 여지가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의무 위반했다. 적절한 조치하지 않았다. 충실하게 뭐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서 앞으로 한국 법원에서 조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왔고 그리고 뭐 산업재해 산업재해 없애는 원년이라고 삼고 지금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내용이고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옛날의 체제에 따라서 뭐 굳이 논의가 된다면 이런 내용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죄 그리고 치상죄 이런 것들이 결국 원청 내지는 그 하청의 현장 소장 관리자 그리고 실무 담당자한테
꼭 병발적으로 붙었던. 그러니까 형법에 규정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부족하니까 산안법으로 되는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가니까 이제 원청의 대표이사 그리고 그 법인 그래서 두 사람들이 법인격체죠. 이게 인격체 자연인 법인이 처벌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제 의료과와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예견 가능해야 되고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니까 업무상 과실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어떤 주의 의무도 다해야 되고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주의 의무가 더 높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어떤 사람에 따라서 초능력이 있을 리는 없죠. 그렇지만 예견 가능성은 조금 더 있을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주의 의무라는 건 좀 더 비슷하지만 뭐 예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좀 의무를 좀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이 정도고요. 앞으로 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좀 훌륭한 판결이 많이 나오고 특히나 EU에 있어서 좀 충실하게 써주는. 네, 저는 미국의 판결문, 일본의 판결문도 여기 와서 이렇게 눈여겨보는데 EU를 굉장히 상세하게 써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일본의 연수 과정 중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회를 주신 원사자대 박상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질문을 또 이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